따박따박 한 달에 500만 원만 나오면 회사 그만둘 수 있겠네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가도 올라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국장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연 4% 정도를 주거든요. 그것도 월배당으로. 근데 월배당으로. 지금 은행에 정기예금 들어가면 2% 초반밖에 안 주는데 네. 월배당으로 4%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보면 은행, 증권사, 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정말 누가 봐도 망하지 않을 기업들인데 얘네들한테 나오는 배당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리치노마드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김채성 대표님 모시고 투자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리치노마드라고 하는 배당주 관련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가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지 않아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 배당주에 꽂혀서 이제 그걸 준비하다가 지금은 조금은 자유로워져서 네. 그 얘기를 이제 전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당주 위주의 투자를 지금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제 기업 그 다니는 직장인들이 제일 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자동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신 것 같은데 그 기본적으로 배당주 하면은 이제 뭐 미국 주식 뭐 이런 것들을 막 더 떠올리는데 실제로 이제 그 국장 뭐 미장 뭐 비율을 뭐 어떻게 좀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사실 좀 특이하게 국장의 배당주를 중심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했었고 지금도 국장이 6, 미장이 4 정도의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국장 배당주에 투자하면은 그 주가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은 좀 어땠나요? 원래 이제 고배당주 하면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걸로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관련 ETF들도 뭐 수익률이 30% 40%씩 났으니까 이건 사실 이제 플러스 알파거든요. 배당도 주고 수익도 배당도 나고. 수익도 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예전에 없던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 고배당주들이 원래는 ETF 같은 경우 배당률이 한 6% 되던 것들이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네. 배당률이 떨어지는 한 4%로 떨어지는 그런 사태도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오늘 막 현대차 막 한 6%인가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6, 7%가 올라갔던데 네. 거기도 보면은 항상 뭐 배당 수익률 엄청 높잖아요. 주가가 또 낮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분리과세까지 뭐 한다고 하니 앞으로 약간 국장의 배당주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올해 시장이 막 그 급상승을 하고 하면서 뭐 반도체나 뭐 조선 방산 이런 얘기들 한참 했었는데 네. 배당주도 뭐 좀 좋아질 거다 밸류업 얘기 나오고 이래 좀 주춤주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큰 틀이 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배당주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 세금은 어떻게 하세요의 그러니까요. 질문이 제일 많은데 그 부분을 분리과세로 해준다고 하면은 일단 부담이 확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배당주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더 올라갈 거고 네.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금 분리과세를 한다 그러면 대주주들이 사실은 이제 배당을 통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갖고 가는 부분도 조금은 편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업도 배당을 더 늘려갈 거고 이런 게 맞아 떨어지면 사실은 배당주 투자자들이 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국장에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배당을 좀 적게 하던 기업들도 좀 배당을 좀 늘릴 수도 있고 기존의 좀 고배당주들은 좀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네. 약간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네. 봐도 되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배당주 투자의 어떤 환경은 지금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은 배당주가 이렇게 관심이 가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네. 요즘 보면 확실히 뭔가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파이어를 좀 꿈꾸는 분들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배당주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대부분 미장 쪽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국장은 사실은 또 세금에 대한 혜택도 있잖아요. 네. 미장은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도 그렇죠. 부담이 되는데 국장의 종목들은 이제 개별 주식은 매도했을 때 세금도 안 내니까 네. 분명히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더해지면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배당주 위주의 투자를 한다면은 뭐 개별 종목 투자도 있고 뭐 ETF 투자도 있고 요즘에 뭐 이렇게 다양한데 보통 네. 어떤 구성을 하시는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배당 투자를 한 게 2012년이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ETF가 막 그 성장했던 시장이 아니었고, 그때 뭐 배당주 개념도 사실 저도 잘 모르던 시기인데, 매년 6% 정도의 배당을 주면서 이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종목이 있어라고 이제 친구가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지금 맥쿼리 인프라라고 하는 네. 인프라에 투자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이게 배당금도 늘어나고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개별 종목으로 사실 투자를 했었던 게 저의 시작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ETF가 워낙 잘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맥쿼리 인프라도 반기 배당주거든요. 그리고 뭐 요새 이제 은행주들이 배당주로 그 관심을 많이 받는데, 이런 건 뭐 연간 배당을 하는 데도 많고,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도 뭐 분기 배당이에요. 네. 이 돈 나오는 게 띄엄띄엄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월배당주가 많아졌거든요. 네. ETF는 월배당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월세 받는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내가 3개월 아니 6개월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일단 한 종목에 투자했을 때는 그 한 종목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뭐 생겼을 때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네. ETF는 여러 종목에 일단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고 해서 아무래도 ETF가 좀 더 편한 게 아닌가, 그래서 ETF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한 월 500만 원 정도 그냥 어디서 딱 주면 정말 그냥 기분 좋게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아마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 특히 이제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분들은 다 그런 마음들이실 것 같은데, 월 500만 원이 이게 월세처럼 들어온다? 이거면 진짜 큰 돈인데, 그럼요. 이거를 배당으로 만들려면 역산해서 한 금액을 지금 투자금 어느 정도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상품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제 막 커버드콜 상품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월에 1% 넘게 주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하면 한 5억 정도 있으면 한 달에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배당률이 높다는 거는 이 종목이 상승을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주가도 많이 갈 거다라고 기대하는 건 약간 좀 무리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게 보면 5억이지만 이제 만약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고배당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6%뭐 이 정도 보면 되거든요. 6%면은 6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네, 10억 있으면 다달이 5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거기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도 살짝 기대할 수 있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네. 거기다가 이번에 뭐 상법 개정이니 뭐 이런 것들, 뭐 분리과세 같은 것들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재평가가 일어나면 이 시세 상승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배당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거는 배당금에 눈이 멀어서 시작을 한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따박따박 한 달에 500만 원만 나오면 회사 그만둘 수 있겠네,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가도 올라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국장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금 보고 투자했는데 주가도 늘어났네, 올라갔네,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한 번에 10억 투자하라 그러면 너 10억 없는데라고 하는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꾸준히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막 사놓으면 막 아까 말씀하신 배당이 막 성장하니까 처음엔 500원 주던 회사가 뭐 몇 년 지나면 뭐 700원, 1000원씩 주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맞아지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배당을 얼마나 잘 주냐가 이 회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네. 뭐 이제 그 10년 이상 배당을 계속 늘려준 기업, 뭐 25년 이상 늘려준 기업,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뭐 배당 귀족, 배당 황제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예요. 네. 코카콜라는 매년 배당금을 계속 성장시키는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투자를 하시거든요. 네. 지금도 코카콜라의 배당률은 한 3%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 3, 40년 전에 투자를 하셨거든요. 네. 그분의 투자 그 단가 기준으로 하면 한 60% 배당이 나온다고 1년에 하더라고요. 60%씩. 네. 그러니까 매년 배당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배당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더 매력적이 되는 거죠. 그에 맞춰서 당연히 뭐 주가도 올라가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맞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코카콜라의 주가도 지금 보면 굉장히 올라가 있겠죠. 40년 전하고 비교하면. 야, 그러면 아까 그 잠깐 커버드콜 얘기해 주셨는데, 커버드콜을 얘기를 하면은 막 댓글에 막
엄청 안 좋은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커버드 콜이 뭐냐 도대체 이게 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 소위 말해 금융공학이라는 학문이 뭐 발전을 하고 여기에 이제 구조화된 상품들이 나온다고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 여기가 이제 그래도 이 부익남이 부동산 관련된 TV니까 채널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분양권을 한 10개쯤 갖고 있어요. 네. 매우 행복한 상상인데 그 10개를 다 들고 갈 수도 있지만 이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부동산 권리를 하나를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팔게 되면 그 순간에 저는 수익이 확정이 되잖아요. P를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팔았어요. 그럼 1억이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네. 저는 1억 먹은 걸로 끝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저는 손해는 안 보잖아요. 1억을 일단 벌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사실 이제 옵션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붙여서 전략을 짠 게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인데 이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상단이 제한이 그쵸. 돼 있다. 네, 상방이 막혀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초기의 상품들은 확 팔아버리면 올라가는 걸 많이 못 쫓아가는 그런 상품들이었는데 이게 불만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상품들은 이걸 이제 많이 좀 개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옵션을 파는 비중을 10% 정도로만 낮춘다든가. 그러니까 90%는 상승률을 따라가는 거죠. 네. 아니면은 이제 이 옵션을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팔았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파는 상품도 있고 매일 파는 상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옵션을 자주 팔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분배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률을 더 잘 따라가는 상품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상품을 잘 고르다 보면 소위 말해 본주를 갖고 있었을 때와 얼마 차이 안 나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거 이제 잘 찾아보면 나오고. 그러면 배당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요? 배당률도 좋죠. 좋은데 이제 그 아무래도 그냥 통째로 다 팔았던 종목들이 분배금은 많지만 주가는 못 따라갔었는데 네. 얘는 분배금은 얘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도 덜 있지만 나오지만. 그래도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 따라가니까 나중에 한 1년 지나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뭐 한 0.5%? 이 정도면 내가 비용을 지불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주식을 잘하는 분들은 이거를 뭐 왜 이런 걸 사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을 모두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계속 그걸 쳐다보다가 이 주식이 요만큼 팔아서 이번 달에 생활비 300만 원 써야지.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번 달에 언제 제일 높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를 운용사에서 구조화를 해서 따박따박 매달 며칠 날 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니까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도 저는 이 방식도 괜찮아요 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요새 그 수동차 모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처음 수동과 오토가 나왔을 때 운전을 잘하는 분 기준으로 보면 수동차가 연비가 더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오토가 이게 기어 바뀌는 거나 이런 게 조금 못했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기름을 더 먹기 때문에 나는 수동 탈 거야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누가 수동 운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네. 오토도 더 기술이 발전되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고 상승은 조금 못 따라갈 수 있지만 따박따박 좋은 이제 구조의 상품들을 잘 찾기만 하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게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제 친구들도 대기업 다니고 그래도 뭐 외벌이면은 사실 모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애들 학원비 내고 뭐 이렇다 보면 어려운데 그러면 갖고 있는 자금은 뭐 한 3억 4억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다달이 300만 원은 있어야 부부가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걸 만들어낼 방법이 당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다달이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네. 3억 갖고 한 달에 300만 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올라가는 건 모르겠고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일부 적용을 해서 운용을 하다가 이제 조금 실력이 쌓이면 내가 요거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것들로 바꿔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사실은 사람에 따라 되게 다른 거고 이 상품 때문에 제 노후가 너무 여유 있어졌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네. 왜 이걸 나쁘다 그러지 하시는 분도 있고. 커버드 콜. 네, 누군가는 이거 올라가지도 않는 거 왜 자꾸 얘기해요 이런 분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세상에 단점만 있고 장점만 있고 한 건 없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선택이지 뭐 않을까. 소득이 뭐 끊길 위험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활비가 뭐 지금 계속 꾸준히 필요하신데 지금 당장 뭐 그럴 방법이 없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상승을 좀 포기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 이해하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상가가 아파트보다는 좀 덜 오르거나 뭐 안 올라도 월세 받는 게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나름 그걸로 충당하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럼요. 그런 개념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험도는 없나요? 위험? 이 커버드 콜 같은 거 투자할 때? 그러니까 위험도가 뭐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뭐 이게 주식이란 건 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위험 자산이기는 하지만 그 위험이 이제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분배율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커버드 콜 상품이 나온 지 꽤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번의 뭔가 조정장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뭔가 큰 일이 난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물론 하락을 급격하게 했을 때 상승을 잘 못 따라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된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나오니까. 네, 반등할 때 그래도 또 어느 정도 따라가는 아까 얘기했던 뭐 90%는 따라가는 이런 종목들도 나오고 해서 그 위험 대비해서는 높은 분배율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생겼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돈이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뭐 5억 정도는 뭐 일반적으로 투자하시고 나머지 한 5억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약간 조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네. 그- 어떤 분은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부동산 좋아하시는데 잠실에 아파트 한 채 있으시고 네. 한 2, 3억 정도를 이런 상품에 극단적으로 분배율이 높은 거 투자하시고 네. 여기서 나오는 걸로 생활비 하시더라고요. 생활하시고 왜냐면 여기 안전자산 큰 게 있잖아요. 잠실 네, 아파트 네. 하나 들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까먹어도 괜찮아. 나한테 그걸로 따봤다. 대출 받아서 이걸로 뭐 네, 이렇게 네, 운영하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도 뭐 가능한 거니까 네. 무작정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 배당주 투자를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게 좀 뭐랄까 좀 왜 이렇게 하지 뭐 이런 거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 같거든요. 배당률이라는 것도 보면 막 엄청 높은 것들도 있잖아요. 막 10몇 네, 네, 프로, 막 20% 주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종목 네. 보면은. 근데 그런 거를 왜 안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거기에 올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배당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상품들이 요즘에 점점 고도화되면서 그렇게 높은 배당률로 혹하게 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좀 잘 아는 뭐 S&P 500이 예를 들면 뭐 연평균 뭐 30년 평균을 해서 한 12% 올라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S&P 500을 베이스로 해서 연 15% 줍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잘 가는 해에는 뭐 20%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뭐 8% 올라가는 해도 있고 마이너스 나는 해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때는 그 분배금을 맞춰주려면 원금을 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깎아서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적당한 이제 분배율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 상품은 이 어떤 뭐 건물은 네. 한 8% 정도 뭐 월세가 나와요. 뭐 그런 것도 사실 없겠지만, 근데 얘한테 10% 내놔요 하면 이건 뭔가 벽돌 빼서 팔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 받아서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한 비율의 어떤 그 배당률이 나와야 얘가 그래도 이게 유지되든지 아니면 나중에 딴 거 올라갈 때 조금 따라는 가겠지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너무 높은 배당률만 찾으면 이제 그때는 나중에 장기간 딱 지나고 나면 내 거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월세는 받았는데 건물이 없어져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그런- 원금 빼서 받은 거밖에 안 되는. 네네. 그 배당주 투자한다고 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결국에는 배당은 잘 받았는데 주가가 빠져가지고 네. 결국에 손해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맞습니다. 케이스들을 좀 피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주식도 보면은 돈이 어디로 가느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뭐 반도체로 다 몰려가고 사실 이렇게 막 성장하는 주식들이 날아갈 때는 배당주의 주가가 빠져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니까. 지루하니까 네. 재미없거든요. 네. 저긴 날아가고 있는데 얘는 왜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네.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돈이 빠져서 반도체로 가거든요. 그럼 주가는 빠져요. 근데 네. 만약에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배당금도 꾸준히 잘 주고 배당금도 꾸준히 잘 늘려주더라. 아까 코카콜라 잠깐 얘기했지만 꾸준히 잘 주더라 그러면 이 회사가 만약에 30년 동안 배당을 잘 줬어요. 그것도 꾸준히 올려줬어요. 네. 그럼 내년에 잘 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가 경영을 잘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률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할인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더 사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가 운영을 잘 못해서 배당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면 도망쳐야 되는데 운영은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그럴 때 계속 사 담으면 원래 얘가 3% 배당 주는 애인데 요즘 4% 배당을 주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은행에서 한동안 무슨 어디 그
저축은행에서 여기 있는 맞아요. 3%인데 4% 네. 준다고 막 달려가잖아요. 특판 나오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당의 본질이 변화했느냐,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뭐 배당을 계속 준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적도 잘 나오고 배당을 꾸준히 잘 주고 있다 그러면 싸지면 더 살 시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외면하고 나도 공격수 데리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뭐 배당 황제준이 귀족준이 이런 것들은 미장에만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국장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배당을 잘 주고 늘려주는 회사들이 좀 있나요? 그런 종목들을 사실 우리가 골라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종목들을 잘 모아놓은 이제 ETF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고배당주 ETF.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아까 뭐 배당 관련돼서 정책들이 지금 분리과세나 여러 가지들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자사주 매입도 유도하고 뭐 이런 정책들 있잖아요. 네. 그 컨셉에 맞는 종목들을 모아주는 ETF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에 투자하면 내가 이걸 고르고 있을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을 모아놓은 것도 보면은 물론 최근에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배당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연 4% 정도를 주거든요. 그것도 월배당으로. 근데 지금 월배당으로. 은행에 정기예금 들어가면 2% 초반밖에 안 주는데 네. 월배당으로 4%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보면 은행, 증권사, 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정말 누가 봐도 망하지 않을 기업들인데 얘네들한테 나오는 배당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투자하면 오히려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진짜 그게 안 됐잖아요. 배당 뭐 하나씩 다 사가지고 막 그 리밸런싱 한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ETF가 해주니까 네. 뭐 그렇다 수수료가 막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이거를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 좀 하다가 다 결국 다 팔고 하이닉스 가고 막 하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얘기가 안 그래도 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존스하고 워렌 버핏하고 뭐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이제 뭐 버핏도 S&P 500에 다 투자하세요. 뭐 90%는 그렇죠. S&P 500 사고 나머지 10%는 뭐 채권에 넣는 이랬다는데 다들 사람들이 그걸 안 하잖아요. 제프 베이존스가 당신을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당신을 안 따라하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해요. 뭐 이런 얘기인데 내가 저 종목 사면 되게 빨리 올라갈 것 같고 내 돈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빨리 불리고 싶어서 막 그런 걸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뭐 투자를 어떤 종목에 어떤 종류의 투자를 하든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그걸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돌고 돌아 다시 ETF로 간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지수 ETF, S&P 500이나 나스닥으로 돌아갑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경험해 보면 내가 꾸준하게 어떤 지수를 능가하는 수익률을 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도 찾아보면 뭐 미국의 정말 뛰어난 그 펀드 매니저들의 뭐 이제 장기 수익률 올해 한 해는 지수보다 더 잘할 수 있지만 10년 동안 이 친구가 S&P 500을 계속 넘어섰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몇 % 안 돼요. 네. 근데 그 뛰어난 펀드 매니저가 안 되는데 저 같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그걸 조금 더 예상이 가능한 섹터가 되든 시장이 되든 그런 ETF를 사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결국 이제 빨리 가려고 다들 달려보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뭐 네네. 무릎 깨지고 한다. 네, 이게 맞습니다. 쉽지 않다. 차라리 천천히 걸어가는 게 훨씬 네.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리치노마드 김채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그 배당주 투자는 느리지만 어찌 보면 가장 확률 높게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대표님도 하신 거잖아요. 14년을 지금 하신 건데 네네. 그 사이에 그 심리적으로 막 다른 거 막 올라가고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 참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 어떻게 그걸 뭐 참아내는지, 그러니까 다 팔고 막 지금 하이닉스 사고 싶은 그 마음 어떻게 참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4년을 했으니까 네. 저도 별짓을 다 해봤겠죠. 당연히 이제 큰 한 축으로는 이 배당주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고 네. 저도 뭐 남들 하는 거 다 해봐야 되니까 삼성전자도 사고 하이닉스도 사고 뭐도 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회사 생활을 계속 하면서 이제 이 투자들이 병행된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럴 거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수익률을 잘 내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가끔 돈 벌어서 이거 잘 벌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까먹는 것도 있단 말이죠. 까먹는 거 있죠. 또 친구들 이렇게 보면 나 주식으로 돈 벌었어 하면 술 한잔 사고 끝나지 그 다음에 까먹는 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나중에 이걸 이제 엑셀로 정리해 놓은 걸 딱 봤더니 가만히 놔뒀더니 배당주가 수익률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샀다 팔았다 했던 거 다 더하면 은행에다 그냥 넣어놓는 게 제일 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률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네. 당연히 20몇 프로, 30몇 프로 번 것도 있지만 까먹은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받는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은행에다 그냥 넣어놓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근데 한쪽에 이렇게 봤더니 제가 배당 투자했던 것들이 수익률이 훨씬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계속 모아가는 게 내가 훨씬 더 잘하는 거고 어쨌든 회사 일에 집중하면서 하려면 이 방법이 제일 낫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당주 투자를 계속 이제 열심히 더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구조가 잡히고 나니까 한마디로 본진이 튼튼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약간 또 조금 과감한 공격수들을 내보내고 하는 것도 또 시도하거든요. 요즘처럼 장이 좋을 때는 저도 약간 공격수들을 더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든든하게 이제 기본을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이제 그래서 그걸 자꾸 하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자꾸 화끈한 걸 좋아합니다. 아, 왜냐면은 이번에 막 하이닉스 물론 뭐 빠지긴 했지만 거의 뭐 연초 대비 뭐 한 3배 막 오르니까 네. 옆에서 이제 배당주로 나 배당 4% 받아야겠다 하는 게 이게 아니 뭐 내가 옮기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매도 한번 매수 한번 누르면 되니까 맞습니다. 이거 못 참거든요 이거. 그럼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결국에 이리저리 깨져봐야 하지만 나중에 깨닫는다. 그리고 사실 올해 같은 시장은 이거 뭐 단군 이래 최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네, 이렇게 뭐 급등을. 국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네. 이게 매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년에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꾸준하게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는 이것도 좀 다른 얘기니까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죠. 뭐 일부는 당연히 성장주에 투자하지만 그래도 기본 틀은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ETF도 뭐 다양한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 ETF 몇 가지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기본으로 요새는 이제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거 갖고 가실 거고 이제 배당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연금저축계좌나 절세계좌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주식에다가 커버드콜을 이제 전략을 활용을 해서 연에 지금 따지면 한 8.8% 정도 월분배를 해줍니다. 네. 근데 주가 상승이 꽤 괜찮아요. 따박따박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최근에 뭐 이제 슈드가 조금 주춤한데 이거는 이제 그래도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배당도 연 8, 9% 주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네. 뭐 이런 종목도 사실 많이 투자를 하시고 또 이제 국장이 워낙 좋고 국내 배당주들도 요새 성과가 좋으니까 이제 그 슈드를 발굴해내는 로직으로 국내 배당주를 발굴한 종목이 있어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라는 종목. 네. 이 종목도 한 4% 정도 분배를 주는데 이것도 월분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도 꽤 괜찮아요. 이제 국내 배당주들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좀 전통적으로 좀 오래된 종목 같으면은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라는 종목도 꽤 오래됐는데 꾸준히 매년 이제 배당금을 좀 올려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요즘에는 분배율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종목도 있고 아니면 배당이라는 걸 계속 줄 수 있는 회사는 그래도 뭔가 성과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률은 조금 낮은데 꾸준히 뭐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종목들을 이제 추려놓은 종목이 있어요. 이제 미국의 종목들을 추려놓은 건데 에이스에 이제 미국 배당 퀄리티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얘는 분배율은 좀 낮아요. 1몇 %밖에 안 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여서 슈드랑 비교하면 훨씬 나아요. 근데 슈드가 훨씬 더 인기 있고 유명한 거여서 이제 좀 많이 가는 건데 약간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뭐 이제 국장 종목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제 미장 같은 경우는 JEPQ 그러니까 JEPQ라고 표현하는 종목들을 네, 많이 네. 하시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얘랑 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나스닥 종목들을 커버드콜 씌우는 종목이 있는데 GPIQ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얘도 거의 연 10% 가까이 분배를 주거든요. 이것도 월배당이에요. 근데 주가 상승이나 이제 토탈 리턴으로 보면은 잽큐보다 조금 더 좋아요, 성과가. 네. 근데 조금 덜 유명한 거죠. 우리는 또 이게 유명한 거에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서 어느 정도 구조를 잡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또 들 것 같아요. 아니 네. 방금 10%랑 8.8%랑 4%랑 1%라면 네네네. 사실 배당률이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ETF면 이렇게 조합을 해놓은 거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고배당 더 나오는 뭐 8% 10%짜리 몇 개 이렇게 섞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막 1%짜리나 4%짜리를 왜 섞지? 뭐 이런 네네.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이제 고배당을 준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뭐 7% 8%짜리를 만드는 상품은 없어요. 그러겠죠. 아무리 많아도 뭐 4% 예전에 그래도 국장에 한 5, 6%짜리가 정말 많았는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장이 좋을 때야 당연히 이렇게 고배당을 주면서 주가도 같이 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네. 꺾이는 순간에는 배당은 나오고 있는데 왜 주가는 더 빠지지가 되거든요. 아까처럼 이제 뭔가 제살 깎아먹기도 될 수 있고 네. 이 빼서 돈을 줘야 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안전하게 갖고 가면서 단단하게 이제 뒤쪽을 받쳐주는 제가 이제 뭐 축구 표현을 좀 잘 쓰는 편인데 수비수를 놓고 공격을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전부 다 손흥민 놓고 손흥민 보러 골키퍼 하면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수비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가면서도 배당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종목들 이제 이렇게 좀 배분을 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시황이 좋을 때는 당연히 좀 공격수를 늘려놓고 안 좋을 때는 수비수도 늘리고 뭐 골키퍼도 조금 강화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좀 비중 조절을 해야 꾸준하게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 깨먹고 나면은 사실 회복하는 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단 손 떨려서 잘 매수도 못하겠고 왠지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걸 좀 적절히 조화를 해서 안정적인 구조를 짜는 게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축구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축구도 포메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공격수를 6명 놓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뭐 4-4-2 이래도 이제 네, 미드필더랑 수비수 하면 한 8명이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격수는 약간 커버드 콜이나 약간 이런 거 섞인 좀 고배당을 인위적으로 만든 뭐 이런 것들을 공격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뭐 배당주 투자자라 해서 저 같은 경우 배당주만 투자하진 않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 구글, 엔비디아 이런 거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걔네들이 구글, 공격수. 엔비디아들은 공격수. 네. 그리고 요즘에 반도체 좋으니까 반도체 ETF는 공격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좀 늘려놓는 거고, 근데 조금 수상해요. 너무 고평가 논란이 있고 약간 횡보할 것 같을 때는 커버드콜이 또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해야 일반 종목들은 먹는 거지만 커버드콜은 이 변동성에 의해서 옵션으로 이제 수익을 주고 어쨌든 다달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미드필더 역할하는 거는 이제 커버드콜. 커버드콜. 근데 커버드콜이어도 그 안에 기초 자산이 뭐냐 따라서 조금 공격적인 공격형 미드필더가 될 수 있고 네. 어떤 건 수비형 미드필더고. 미드필더도 있는 거고 또 약간 안정적인 것들은 그냥 뭐 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거는 약간 수비수에 가까운 그냥 배당주 커버드콜이 아닌 뭐 이제 이런 거라든가 채권 같은 게 이제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주는 ETF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수비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골키퍼는 진짜 뭐 금이나 현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요새는 금에서 뭐 커버드콜을 붙이는 상품도 있는데 뭐 이건 조금 마이너하니까 어쨌든 안정적으로는 현금이나 이런 걸 좀 갖고 가는 게 이제 그걸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장이 좋을 때는 공격수 늘리고 안 좋을 때는 수비수 늘리고. 그러면 대략 어떤 그 포메이션 비율 비중이 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각자의 성향, 네. 다음에 자산의 구조, 상황 이런 거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이제 소위 젊은 친구들은 계속 뭐 내가 특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나스닥의 비중을 높게 갖고 가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많아지고 하면 이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너무너무 좋지만 떨어질 때는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네. 예를 들면 그 닷컴 버블 때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82%가 폭락했거든요. 올라올 때는 또 이제 한참 걸리니까. 그렇죠. 근데 S&P 500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나이가 조금 더 많다든지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비중을 조금 더 늘려 잡는 거죠. 나는 공격 앞으로야. 나는 자금도 얼마 안 되고 나 그리고 계속 월급 들어와. 이런 분들은 당연히 공격수들을 높이는 거고 누군가는 나스닥 70, S&P 500 30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아니야 나는 빠지면은 잠이 안 와.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좀 안정적인 종목들로 뭐 정말 안정적인 고배당주를 한 50 갖고 가고 S&P 500은 소심하게 20%만 갖고 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의 자산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잖아요. 내가 부동산이 100억이 있어요. 네. 그럼 1, 2억 사실 날라가도 괜찮잖아요. 그럴 때는 공격 앞으로 얘네들이 공격수고 나의 수비수들은 이 100억짜리 그렇죠. 건물이다 이렇게 네. 생각해도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비중 조절하고 나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설계를 안 하고 들어가세요. 그렇죠. 네, 네. 안 하고 여기서 누가 좋다 그러면 요거 사고
저기서 누가 좋다 하면 이거 사고 이게 딱 계좌를 열어보면 백화점이면 좋겠지만 백화점도 아니고 다이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뭐에다가 중심을 뒀고 어떤 상황에 어떤 걸 빼고 넣고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훅 떨어지면 오 하다 보면 다 까먹고 아 역시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경우들이 태반인데 그런 설계도 좀 하셔서 들어가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준다면은 네. 젊은 분들 특히 이제 급여가 있는 분들은 배당주 투자를 막 너무 지금 막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까요? 왜냐면 이게 또 종합소득이랑 또 막 합산도 되고 막 하잖아요. 지금 젊은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뭐 금수저를 빼고 대부분은 자산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배당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 2막에 은퇴를 하고 나서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때 극대화돼야 되는 게 필요한 건데 어쨌든 배당금을 많이 받으려면 이 종잣돈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젊은 분들은 일단은 사실은 배당주 투자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요즘 보면 커버드 콜을 막 많이 사는 젊은 분들인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이분들은 뭐 좀 쉬운 투자로 가려면 정말 나스닥 100을 사든지 S&P 500을 사든지 이렇게 해서 자산을 키우는데 좀 집중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40대 뭐 중반 이쯤 되면 애들 학원비도 막 더 들어가고 하거든요. 네. 근데 월급으로 커버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사실 현금 흐름이 조금 더 나와주면 좋잖아요. 애들 학원비 하나라도 커버해주면 좋으니까. 네. 이럴 때 이제 배당주를 조금씩 담아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이 얘 학원비를 내주네가 되면 재밌거든요. 조금씩 더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은퇴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때쯤 되면 당연히 배당주의 비중을 높여서 그때부터는 이걸로 받아서 살 수 있겠구나를 어떻게 보면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뭐 그래도 부부가 둘이 살려면 300만 원 만들려면 아까 뭐 따져봤지만 금액이 꽤 상당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점점 늘리면서 이 구조로 옮겨가는 이제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ETF 몇 개를 꼽아주시긴 했는데 네. 그 반대로 ETF가 뭐 워낙 많아가지고 네. 이 중에서 뭐 옥석 가리기 그걸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뭐 어떤 맞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이것도? 요즘에 ETF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따라가기가 힘든데요. 이제 그래도 좀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기초 자산이 어떤 건가를 좀 봐야 되는 건데 요즘에 막 테마형 ETF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장이 좋으니까 반짝반짝하는 그렇죠. 종목. 뭐 이럴 때 돈 벌려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너무 테마로 가면 테마는 좀 단기에 많이 흔들리거든요. 단기에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장기 투자용은 아닌 거고 짧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도 고를 때는 약간 자산 규모가 큰 종목이 좀 좋습니다. 네. 왜냐면 내가 팔려고 해도 살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자산 규모가 크다는 건 누군가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 자산 규모가 좀 크고 다음에 이제 만약에 비슷한 컨셉이라면 똑같이 S&P 500이라 그러면 수수료가 좀 낮은 게 낫겠죠. 그 수수료가 반영돼서 수익률에 반영이 되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보기도 하고 근데 직관적으로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ETF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비슷한 ETF를 비교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똑같이 S&P 500을 기반으로 하는데 얘가 1년간 수익률을 봤더니 더 낫네 싶은 종목들을 쉽게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종목을 고르는 거죠. 똑같은 컨셉이면 이 종목이 수수료도 더 낮고 수익률이 더 좋네요. 골라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ETF 체크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만 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미국 주식 ETF도 다 가능해요. 네. 스파이나 뭐 QQQ 같은 것도 다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게 더 낫네 하고 이제 고르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이제 거기서도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ETF가 뭡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좋은 수단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어렵잖아요. 펀 ETF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모 운용사에서 하는 거라서 네. 거기서 이제 저는 월 배당을 많이 받고 싶어야 하면 포트폴리오를 쫙 짜주는데 이제 자기네 종목들 위주로 해줘서 약간 이제 종목을 참고하고 이 종목 저 운용사께 더 나온데 싶으면 이제 바꾸면서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사이트도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거죠. 그 두 개 사이트 같이 이용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준 거로 비교해가지고 네. 적절하게 갈아 끼면.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슈드에 대해서 살짝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슈드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ETF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 사실 슈드 투자를 안 하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저의 성향과 좀 안 맞는 거죠. 근데 네. 누군가한테는 이 슈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약간 수비수의 느낌이거든요.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는 않으나 배당금이 꼬박꼬박 늘어나는 뭐 매년 뭐 평균으로 따지면 10% 넘게 배당금이 늘어나는 이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누군가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당금이 꼬박꼬박 늘어나는 게 중요한 분들도 있단 말이죠. 대신에 변동성이 안 크면서. 네.
지금 보면은 슈드는 굉장히 뭔가 변동성이 작은 상태로 가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쉽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뭐 지금 이제 너무 상승장이니까 얘는 못나 보이긴 하지만 그런 힘든 장이 오면은 또 이런 종목들이 빛을 발하거든요. 그때 되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른 거 빠질 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날아가는 종목들은 날아가는 종목이고 얘는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나한테 배당금 가져다 주는 애야라고 하는 게 맞는 분들은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빨리 가는 게 급한 분들은 당연히 못나 보일 거고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고 특히나 이제 나이를 먹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직 자체가 되게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구조여서 예, 나한테 맞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나이에 맞춰서 좀 판단하면 될까요? 최대한 좀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좀 있는 좀 노년층 분들은 좀 이런 슈드나 이런 훨씬 더 안전한 것들 위주로 한다, 그렇죠. 정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가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안 맞을 거고, 근데 네.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을 하나 샀는데 이 오피스텔이 공실도 없고 네. 월배당으로 꼬박꼬박 주면서 매년 그 월세도 올려줘요. 그러면 누군가는 사지 않겠습니까? 그거 괜찮죠. 그것도. 괜찮죠. 그것도 네. 괜찮은 선택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분들은 이거 사는 거죠. 뭐. 네. 다만 이제 시세 상승은 뭐 많이는 안 되고 네. 찬찬히 간다. 네. 뭐 그런 장단이 있는 거죠 항상. 그럼, 예, 네, 맞습니다. 장점만 네, 있는 네. 건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김채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ETF를 통한 배당주 투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가장 그 뭐랄까 산 같은 게 세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뭐 여기서 또 떼고 저기서 떼면은 남는 것도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이 세금을 아끼려고 이제 뭐 절세 계좌 같은 것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기본적인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은 그 말씀하신 절세 계좌는 무조건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말 그대로 이제 절세 계좌잖아요. 세금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여기다가 이제 먼저 집어넣는 거죠. 이제 뭐 ISA, 연금저축, IRP를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우리나라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지금 미국 쪽에 투자를 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국내 상장 이제 뭐 미국 주식 ETF들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거는 무조건 이 절세 계좌에 먼저 들어가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직투를 했을 때는 250만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 22% 양도세를 물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벌어서 자산을 불려야 되는데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절세 계좌에서 운영하면 이제 특히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는 또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지켜요. 네.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배당소득세 왕창 내면 또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되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절세 계좌에다 넣고 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만약에 국내 종목들 중에서는 고배당주 이제 배당을 많이 받으면 배당도 배당소득세가 나오니까 물론 국내 개별주는 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없기는 하지만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절세 계좌에 넣는 거고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상관없이 막 국내 개별 종목도 절세 계좌에 넣고 막 이런 분들 있어요. ISA 계좌에서 나 삼성전자 투자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쉽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투자 여력이 없어서 저 다 모아도 한 1년에 2천만 원 투자하기 힘들어 이런 분들은 당연히 거기서 투자하시는 건데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굳이 그 1년에 불입 한도가 있는 거를 절세가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들을 운용해야지 이걸 여기다 운영하는 건 조금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이제 막상 넣었는데 뭐 삼성전자 막 올라가니까 막 사고 막 그러시는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ISA 계좌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고배당주를 넣었다. 네. 그러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뭐 세금적으로 어떤 절세가 되는 건가요? 이제 예를 들면 국내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가 배당 나올 때 이제 배당 소득세가 15.4%가 떨어질 텐데 그게 이제 안 떨어지거나 과세 이연이 되는 거죠. 뭐 분리과세가 되고 뭐 계좌 따라 좀 다를 텐데 그럼 그 세금만큼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단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열심히 자산을 불려야 되는데 세금 15% 띄고 아니면 양도세 22% 띄고서 뭔가 자산을 더 굴린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세금 안 내고 계속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당 나온 걸 또 투자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복리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는 건데 세금을 떼면 복리의 효과도 이제 떨어질 건데 세금도 안 떼니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종합소득세랑 같이 합산도 안 되나요 이게? 네, 지금 이제 연금저축이나 뭐 IRP, 특히 ISA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뭐 사실상 분리과세가 되고 있는. 네네네. 그러면은 좀 뭐 고소득자나 이런 분들
뭐 전문직 이런 분들은 그런 거를 사실상 좀 필수적으로 쓰긴 쓰셔야겠네요. 그럼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 무조건 활용을 하셔야죠. 네. 만약에 뭐 ISA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 대상이 되면 못 만들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일단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만들 때 그래서 이제 기간을 최대한도로 늘려놓고 뭐 이제 이런 작전들을 좀 쓰십니다. 연금저축하고 IRP 얘기도 방금 해주셨는데 이거는 네. 뭐 어떻게 운용을 좀 해야 되나요? ISA가 제일 먼저죠. 우선은.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마다 좀 또 달라요, 네, 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저 3년 있다가 결혼해야 돼요. 목돈 써야 돼요. 네.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는 들어가면 사실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ISA는 만기가 3년이니까 네. 나 3년쯤 있다가 집 사야 돼 이런 친구들은 ISA부터 채우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를 채우는 게 맞는데 ISA 2천만 원 채우고 연금저축 600, IRP 300 채우고 또 이제 원래 연금저축이 연간 1,800까지 채울 수 있으니까 네. 세액공제를 안 받은 900만 원짜리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거든요. 이제 늘 수 있는 여력이 많은 분들은. 근데 ISA보다는 엄마의 소득공제가 더 급해요. 나 돈이 그렇게 많아서 막 3천 몇백만 원씩 늘 수 있는 여력이 없고 600만 원 겨우 늘 여력이 있어요. 그러면 연금저축이랑 IRP부터 넣어야죠. 이렇게 넣고 나면은 지금 이제 연말정산 시즌인데 네. 바로 넣자마자 뭐 많게는 16.5%, 이제 급여 따라 급여 총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13.2%, 이제 그 이하는 뭐 16.5%인데 넣자마자 수익이 그만큼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부터 이제 넣고 좀 여유가 생기면 뭐 ISA도 넣고 이제 뭐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 IRP 계좌는 안전자산 30% 의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률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IRP가 뭐냐면 개인형 퇴직연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노동부 쪽에서 관리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퇴직금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 몰빵했다가 망하면 너 뭐 먹고 살래? 약간 이런 컨셉이어서 전체 자산 중에 30%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세요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30% 이거 안전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안 나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걸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안전 자산에 속하는 것들이 이제 예금성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채권형 상품들을 안전 자산으로 분류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 안전 자산에 해당하는 상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S&P 500 50% 들어가고 미국채 이제 단기국채에 50% 들어간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30% 집어넣으면 85%가 위험 자산에 들어가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S&P 500이 있으니까 네네. 그 안에도. 이게 뭐 나스닥 종목도 있어요. 나스닥 50%, 채권 50% 이런 그러면 나스닥에 85%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TDF라고 해서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타겟 데이트 펀드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이제 비중 조절이 되거든요. 주식의 비중이 좀 젊었을 때는 많았다가 나중에는 채권의 비중이 늘어난 형태인데 이제 좀 시간이 많은 상품들은 주식 비중이 높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또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좀 알고 좀 골라서 넣으면 된다. 네. 이렇게 그리고 봐야 뭐 예를 되겠네요. 들면은 테슬라 같은 종목이랑 묶은 상품도 있어요. 네. 테슬라랑 채권을 묶어서 테슬라는 위험 자산으로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 테슬라랑 채권을 묶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성향이나 내가 이런 거 잘 알아 하면은 이제 그런 거에 투자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어쨌든 당장 뭐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당장 조금 매달 돈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좀 커버드 콜 이런 것도 뭐 전략적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네. 그거를 여기에다가 그 절세 계좌에 이렇게 같이 넣으면 네.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절세 계좌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인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다가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은 사실 인출을 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거든요. 현금 흐름을. 근데 연금저축 계좌에서 커버드 콜에 배당금이 나왔어요. 얘를 못 빼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안 받은 계좌에서는 뭐 이렇게 뭐 원금이라고 생각하고 뺄 수는 있지만 뺄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을 넣는 거고 아까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이 뭐 요즘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쳐도 본주보다는 조금 덜 간다고 상승이 조금 제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절세 계좌에 커버드 콜을 많이 채울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어떻게 쓰시는 분들이 있냐면 이런 상품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종목은 이제 월말 기준으로 해서 월초에 분배금을 주고 또 어떤 종목은 15일 날 기준으로 해서 17일, 18일쯤에 분배금을 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제 일단은 연간 늘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다 보니까 뭔가 내가 행위를 해야 내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나오는 분배금으로 요즘 요게 좋은데 싶으면 여기다 투자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종목 분배금으로 여기 투자하고 이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뭐 이제 내가 그런 전략 때문에 이 안에서 리밸런싱을 하기 위한 현금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물론 절세 계좌니까 세금이 안 떨어져서 조금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본주보다 조금 덜 가기는 하지만 네. 이제 그렇게 쓸 거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굳이 내가 자산을 이제 오래 둬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본주 위주로 좀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저희 채널은 이제 부동산 위주로 많이들 보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 한번 해볼까 요즘 뭐 분위기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은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아마 네. 배당주 쪽도 관심들을 가지실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현금이 한 있어 한 3, 4억 있는 분이 뭐 5억 정도 네네네.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럼 ISA 계좌 만들고 그다음에 IRP 연금저축 다 넣고 네. 그래도 돈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요? 그냥 ETF 사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계좌로 이제 가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반 계좌에서 운용할 때는 일단은 세금하고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뭐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직투를 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S&P 500에 이제 직투를 하겠죠. 뭐 스파이나 부를 살 텐데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나면 연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세에 대해서 이제 뭐 비과세 주는 이 네. 구간이 있으니까 이만큼은 연말쯤 되면은 수익을 실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금 안 내는 구조에 놓고 다시 투자하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세금을 좀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고 내가 만약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연에 배당소득으로 2천만 원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똑같이 S&P 500에 투자하더라도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제 ETF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떼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직투했을 때는 250만 원 넘어가는 건 22%를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율이 훨씬 낮으니까 네. 세율 낮은 거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구조를 잡아서 선택을 해갖고 이제 가는 거고 아니다 나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뭐 은행에 예금도 많고 이렇다라고 하는 분들은 차라리 양도세가 낫네. 22%여도 얘는 분류과세가 되니까. 네. 예, 이걸로 하는 게 뭐 건보료나 등등 해서 이게 낫겠네 하는 분들은 그냥 직투하시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는 좀 약간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뭐 5억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분리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굳이 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배당으로 가를 필요가 없이 그냥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 고소득자들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고소득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 종합과세가 되고 이게 뭐 과표가 올라가고 건보료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골치 아파하시는데 당연히 분리과세가 되면 이제 그런 걱정을 좀 덜하게 되니까 이건 이제 일반 계좌에서 운영해도 되는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런 그 분리과세를 해주는 종목들이 약간 지금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거에 해당되는지를 좀 잘 체크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런 종목을 굳이 찾아서 분리과세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막 뭐 배당 뭐 성향 40% 이상 뭐 아니면 뭐 25% 이상인데 뭐 10%씩 뭐 배당 계속 네네네네, 올려주는 맞습니다. 약간 제한되잖아요. 지금 네.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게. 그런 종목을 별도로 이제 분리과세를 노리고 왜냐면 그런데 약간 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그렇죠. 들어올 테니까 네. 미리 가 있자. 네, 이런 네.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따져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돈이 많은 분들이겠죠. 네. 예, 그분들은 이제 좋은 PB한테 당연히 물어봐서 네. 이제 그런 전략들을 구사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당연히 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걸 막 일일이 다 찾아서 하기도 좀 힘들고 하니까 약간 조금 뭐 편법을 쓴다면 편법이 아니고 이제 그 좀 쉬운 방법을 택한다면 ETF 이제 그런 종목들도 담아놓은 ETF들이 있거든요. 그런 ETF를 또 찾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이슈가 되는 부분이 ETF는 그 분리과세가 되냐 안 그러니까 되냐 그걸 하는 안 부분이 해준다는 있어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리츠 여기 이제 뭐 부동산을 많이 네. 보시는 분들이니까 리츠 같은 경우도 지금 분리과세를 안 해주는 쪽으로 처음 결론이 났는데 이거는 다시 그럼 검토해 보겠다, 뭐 신속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ETF도 분리과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이게 뭐 제도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ETF 쪽에서 분리과세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그렇죠. 이제 그 운용하는 게 달라지겠죠. 뭐 ETF는 만약에 고배당 ETF를
절세 계좌에서 운영하고 일반 계좌에서는 그냥 개별 종목 운영하고 특히 이제 아까 일반 계좌에서 운영할 때 국내 개별주들은 어쨌든 이제 뭐 꼭 배당주가 아닌 개별주들은 매도할 때 세금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반 계좌에서 운영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죠. 네. 리치노마드 김채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뭐 환율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국내 경기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뭐 미국은 계속 뭐 주가도 좋고 미국장 투자했더니 뭐 푸근하다 뭐 이런 분들 많은데 본질적으로 국장 말고 그냥 미장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과 미장의 차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장이 혜택이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시장이고 낮에만 거래도 되고 네.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도 안 붙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국장이 되게 어려운 장이었어요. 왜냐면 사이즈가 작거든요. 사이즈가 작으니까 돈이 들어와서 놀다 가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가 훅 올라갔다가 야 이제 반도체 더 오를 거 없네. 그럼 이 돈 빼갖고 어디로 가지? 조선으로 갔다가 방산으로 갔다가 이렇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네. 시장이어서 개인들이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쪽에 돈 몰리면 훅 올라갔다가 뭐 이제 이런 게 되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개인들은 조금 늦게 들어가서 나 물렸어 나 물렸어 했는데 미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돈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빠지는 것 같다가도 계속 들어오는 돈들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래서 미장 중심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위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제가 영상 올려도 막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물론 내년에도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지금 제도적인 것들이 좀 바뀌고 나면 국장도 굉장히 매력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다.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굳이 국장을 아예 배제하고 미장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혜택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구조가 바뀌면 이런 걸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국장 100, 뭐 미장 빵 이게 아니고 미장이 좋을 때가 있고 국장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국장이 미장보다 좋았으니까 네. 이쪽이 좋을 것 같으면 이쪽에 돈이 가고 다음에 뭐 국장 미장도 있지만 부동산이 좋을 땐 부동산 가고 코인이 좋을 땐 코인이 가고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사이클만 돌면 이제 금방 뭐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국장도 알아야 되고 미장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도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걸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저는 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한 6대 4 정도로 지금 국장에 좀 베팅을 좀 더 하셨다고 했는데 네. 올해는 그게 좋았잖아요. 근데 이미 올랐잖아요. 지금 네네네. 뭐 2,400에서 뭐 거의 뭐 4,000까지 왔으니까 60% 정도 막 오른 건데 여기서 그러면 내년도를 이제 전망을 할 때 그럼 이제 국장에서 좀 빼가지고 이제 뭐 금리도 낮춘다고 하니까 미장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국장이 너무 올랐잖아요. 이건 네. 뭐 어마어마한 뭐 70% 80% 올랐었으니까. 근데 이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만큼 가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6,000 넘어야죠. 네. 그래서 국장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빼서 미장으로 조금씩 보내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래요? 저도. 네. 네. 이제 그런 거 조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름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들리는 게 많아지잖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공부한 시간이 뭐 요만큼이었다면 지금 그래도 조금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세미나도 다니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전망들도 나오고 뭐 하다 보면 이쪽에 이러이러한 논리로 봤을 때 좀 낫겠네 싶으면 조금씩 옮겨가기도 하고 네. 하는데 요즘 세미나 들어보면 국장 미장 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긴 합니다. 또 미장도 그러니까요. 이제 뭐 선거도 있고 국장도 선거도 있고 뭐 돈도 풀릴 거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년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데 또 모르죠. 뭐 내년 어떻게 될지. 그래도 어쨌든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거는 어쨌든 상당한 메리트잖아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그냥 사놓으신 분들은 뭐 세금이 아예 없는 수준으로 돈을 번 거니까 네. 그것까지도 좀 고려는 해봐야 되는데 또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그냥 S&P 500만 사면 이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네. 과거가 증명했다. 이미 뭐 100년의 네네네. 역사가 증명했다. 맞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냥 여기에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넣어라.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돌거든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들도 사실 뭐 한 10년을 투자했을 때 이 지수를 계속 이기는 사람의 비율이 뭐 10%도 안 된다. 뭐 이런 연구 네. 결과도 있는데 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수준인데 일반인들이 사실 그거를 계속 이기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니까 그걸 이제 무지성으로 모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S&P 500에 1년 이상 투자했을 때 승률이 75%래요. 네. 그러니까 S&P 500에 장기 투자만 하면 이길 확률이 75%인데 이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빠지는 해가 많지 않잖아요. 네, 보통은 네. 올라가니까 계속. 보통은 올라가니까. 뭐 날수로 따지면 10년간의 날수로 따지면 오른 날과 빠진 날의 차이가 뭐 크지 않대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 했으니까 빠질 땐 조금 빠지다가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간다는 올라간다.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 선택을 잘 안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꾸준하게 투자를 하려면 이 지수 투자는 빼지 않고 가는 게 당연히 이걸 코어로 갖고 가는 게 제일 쉬운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S&P 500 그 지수 ETF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거는 기본으로 좀 깔고는 가야 될까요?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성향 따라서 누군가는 저는 조금 변동성이 적으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S&P 비중을 높게 갖고 가시는 거고, 지금은 기술주의 세상이지 기술이 최고야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의 비중을 높게 갖고 가서 계속 담는 거고. 네. 근데 이 비중을 조금 뭐 달리 갈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는 어디를 가도 똑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운용사나 뭐 증권사나 이런데 세미나를 들어가도 이거는 코어로 갖고 가세요. 이런 얘기는 다 하시거든요.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준이 안 되는 개인이 왜 그 말을 안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결국에 지수이기 때문에 평균이니까 평균 네.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항상 있잖아요. 네네. 항상 있고 뭐 당연히 평균 이하의 종목들은 내 눈에 이제 안 보면 그만인 거고. 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는 느낌. 네. 상대적으로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그럼 거꾸로 더 수익률 좋았던 건 나스닥 아니었나요? 그러면 S&P보다 그냥 아예 나스닥으로 그냥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네. 이쪽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런가요? 나스닥이 성장성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또 떨어질 때는 굉장히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네. 당연히 장기간의 수익률로 놓고 보면 S&P 500보다 나스닥이 높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닷컴 버블 때 2000년대 빠졌을 때 나스닥이 82%가 빠졌거든요. 네. 만약에 근데 제가 그 해에 은퇴를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재앙인 거죠. 그렇죠. 근데 S&P 500은 어쨌든 산업군이 좀 이제 여러 개가 속해져 있으니까 빠질 때 조금 덜 빠지고 올라올 때는 또 더 빨리 이제 반등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근에 몇 년간을 놓고 보면 22년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막 금리가 올라가던 시기에는 네. 섹터로 봤을 때 IT가 1등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에너지 섹터가 1등이었거든요. 네. IT는 섹터 구분으로 따지면 한 9등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사실은 내가 그 타이밍에 나스닥만 죄다 들고 있었으면은 내 자산은 확 꺼져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이 변동성을 내가 나는 극복할 수 있고 계속 갈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투자하겠죠. 특히 뭐 내가 지금 다달이 월급을 잘 받고 있고 이러니 나는 10년 투자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나이대 뭐 40대 중후반쯤 되는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흔들리는, 그래도 뭐 금융주도 있고 뭐 제조업도 있고 이렇게 좀 스프레드 되어 있는 지수가 낫지 않나. 왜냐면 IT가 빠져도 다른 섹터가 올라오면 얘는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나스닥은 IT가 안 올라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S&P 500이 그래도 장기 투자용으로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데 뭐 현금이 뭐 5억이 있다고 치면 네. 이 5억을 결국에 뭐 S&P 500 난 산다라고 마음 먹었다고 쳐도 한 방에 다 넣어야 되는지, 또 적립식으로 뭐 늘려면 아니 현금 내가 5억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200씩 사요. 그럼 이거 네. 계속 현금 놀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좀 불안해하실 것 같고. 네. 뭐 이 어떤 목돈이 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올해 초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 퇴직하신 네. 분들을 상담 아닌 상담 지인분들이었는데 퇴직금이 이제 몇 억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투자하지? 뭐 해서 종목은 이렇게 하시고요. 절대 한 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6개월이면 6개월 뭐 매주 얼마씩 나눠서 사세요 했는데 이분이 겁도 없이 하루에 다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3월 달. 아, 4월 달에 빠질 막 때. 엄청 빠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훅 날아간 거예요. 한 달 사이에. 멘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못 견디거든요. 견딜 수가 없죠. 내 지금 퇴직금은 피 같은 돈이고 이 목돈이 특히 주식은 바로 눈에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얼마 빠졌는지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못 견디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고, 뭐 이제 그래도 금액이 너무 커서 나 이거 10개월로 나눠서 들어가는 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초반에 뭐 이제 성향에 따라서 30%를 넣든 50%를 넣든 넣고, 나머지는 이제 이 파킹형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 파킹형 상품들이 보면은 그래도 은행 예금 정도의 수익률은 줘요.
예를 들면 지금 그 국내 그 머니마켓 상품 같은 경우는 2% 초중반 정도 나올 거고, 그럼 은행 예금이랑 비슷하고, 달러 머니마켓, 그러니까 미국 머니마켓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3.5%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단기채 기준으로 거의 나오니까 네. 거기다가 넣어놓고 일부를 계속 이제 뭐 일주일에 나는 몇 퍼센트씩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처음에 한 30% 넣어놓고 70%는 나 10개월 동안 할 거야. 그럼 한 달에 7%씩을 뭐 매주 넣던지, 아니면 요새 이제 그 증권사들도 이런 고객들이 많아지니까 주식 모으기 서비스 해서 맞아요. 매일 나 10만 원씩 사줘, 뭐 5만 원씩 사줘, 이런 서비스 네네. 좋거든요. 그냥 해놓고 하면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속편하게. 그렇게 해서 처음에 확 들어갔을 때 막 이 흔들려 버리면은 내가 못 견디는데, 오늘 10,000원 들어가고 내일 20,000원 들어가고 그다음 1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쭉 늘어나면서 어쨌든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계속 공부하고 뭐 하고 할 거잖아요. 내공도 조금 쌓이고 약간 굳은 살도 배기고 하면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한 번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요즘 같은 장에는 네. 그 내가 현금 놔두고 이제 조금씩 주식 모으고 있었는데 막 튀어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거 그냥 5억 다 넣을 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요즘에 뭐 반도체 이런 거 뭐 더 간다고 하니까 아 그냥 다 넣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참아야 된다. 그럼요. 어떻게든 참아야 물론 된다. 더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샀더니 다음날 훅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주식은 맞아요. 뭐 왔다 갔다 그리고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막 고점 논란도 있고 버블 논란이 있으니까 변동성이 더 커져서 과연 이 판단이 맞는가는 사실은 한참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건데, 대부분 봤을 때 그렇게 목돈을 한 번에 들어가서 성공한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내가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이고 경험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 목돈 들어갈 때는 또 심리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배당주 투자를 하는 거는 어쨌든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를 조금 해지하는 차원에서도 있을 텐데, 배당주 사놓고 아예 그냥 손 놓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배당주 투자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있어야 되나요? 뭘 공부하고 뭘 계속 이렇게 참고하면서 어떤 이걸 뭐 팔아야 될지 뭐 사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배당주 같은 경우는 금리하고도 뭐 물론 주식 전체가 금리하고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긴 하지만, 은행에 예금 넣어놓으면은 4% 5% 주는데 네. 배당금 4% 주는 주식을 누가 사겠냐 이거죠. 이제 그런 금리가 막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사실 배당주도 되게 취약하거든요. 물론 주식 전체가 다 취약하긴 하지만, 네. 이제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이 포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배당금이 잘 나오고 있느냐, 보면은 배당 컷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SK텔레콤이 배당주로 그러니까요. 되게 좋은 주식이었는데 배당 갑자기. 컷이 되니까 네. 이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완전 멘붕이 오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배당금이 잘 나오고 있느냐, 배당 컷이 됐을 때 어떤 이유였냐,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회사가 문제 있어서 배당이 안 나왔는데 하면 이제 뭐 좀 도망을 가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모니터링.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SK텔레콤은 뭐 3분기도 배당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안 나왔다 이래가지고 네네. 사람들 멘붕이었는데, 그러면 네.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고 나가시나요? 아니면은 그래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과징금 뭐 이런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간다.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는 그 방이 있는데, 거기서도 좀 갈라지는 거죠. 사실 이거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네. SK텔레콤을 대체할 때가 있어?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싸다. 사자. 이번 분기는 배당이 안 나오긴 했지만 이제 배당 나오면 지금 주가로 계산하면은 예전만큼만 배당 나와도 배당률 확 올라갔네. 주가 좀 내려가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인 판매 기간이 하고 막 사 모으셨던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요새 약간 좀 아직 잘 못 올라오잖아요. 괜히 샀나 이런 분들도 있고 하기는 한데, 이제 그 판단은 사실은 뭐 본인이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있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 네. 네. 그래도 어쨌든 배당을 꾸준히 주다가 배당이 이제 딱 중단된다는 거는 어쨌든 좀 경고 그렇죠. 사인이다. 네, 네. 이건 좀 봐야 되겠죠. 그럼요. 물론 이제 SK는 특히 이제 SK텔레콤은 뭐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가지고 네네.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금리 좀 보고 내가 투자한 어떤 그 산업군이나 아니면 그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꾸준히 나온다면 믿고 간다. 이게 네. 배당주 투자의 어떤 기본인가요? 어떤 주가가 너무 높아지면 판다거나 뭐 그런 건 없을까요?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 뭐 한 6% 배당을 주는 애인데 올해 주가 상승률이 6%를 넘어갔네? 그럼 일단 팔았다가 우선 팔고. 네, 조금 떨어지면 다시 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 물량을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일부를 조금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워낙 뭐 투자 스타일들이 다 다르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이제 한 종목으로 오래 갖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배당 나길 전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배당 나기 되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때 팔았다가 요때 사야지 했는데 맞춘 적이 별로 없어요. 안 되기도 하고. 네,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모아가는 게 가장 좀 편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익남이 부동산 관련된 채널이니까 제가 부동산에 좀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한 걸 이렇게 제가 뒤돌아서 보니까 월급 나오면 제가 벽돌 몇 장을 산 것 같아요. 보너스가 나오면 벽돌 몇 장을 더 사고요. 배당금이 나오면 또 그 배당금으로 벽돌을 산 거죠. 근데 그 벽돌들을 계속 사서 보니까 어느 날 약간 건물 비슷하게 된 거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이 이제 월세인 거죠, 한마디로. 내가 건물주는 아니지만 건물주처럼 살 수가 있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와, 이런 방식이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건물주 아닌 건물주처럼 살 수 있는 방식이구나라고 하는 게 배당주 투자의 매력이 아닐까. 건물 살려면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들어가는데 이건 벽돌 몇 장씩 사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뭐 정말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같은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선택지가 있어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월세가 뭐 세입자가 속색인다든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요. 따박따박 잘 넣어주니까. 이 배당 투자의 제일 좋은 점은 어쨌든 세금이 부동산에 비해서 훨씬 적고 세입자가 없다는 점. 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수리 안 해줘도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좀 유의미하게 잘 되면은 고액 자산가들 중에는 좀 이제 정리할 거 하고 이쪽에 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 모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하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부동산 투자 중심으로 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정부가 워낙 막아놨지 않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네. 나 그리고 또 세입자가 너무 속색이고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거 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부동산 조금 정리해서 배당주 투자하려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네. 그럼 뭐 제도적으로 막 바뀌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또 배당주가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저는 내년에는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좀 한국의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성향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결국에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노후 대비하려고 이제 부동산도 많이 사거든요. 뭐 빌라도 맞습니다. 사고 네네네. 오피스텔도 사고 뭐 지식산업센터 사는 게 월세 받자고 하는 건데 그게 어쨌든 금융자산화가 돼가지고 따박따박 돈을 준다면 뭐 그거보다 좋은 건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리치노마드 김채성 대표님 모시고 부자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ETF를 기반으로 한 배당 투자도 절대 나쁜 전략이 아니다. 빨리 가려다가 넘어진다.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자.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이 내용 잘 반영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